목을 옥죄는 나비 넥타이의 뻣뻣한 감촉이 지독히도 낯설었다. 박진우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매듭을 느슨하게 하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수십 년간 몸에 꼭 맞게 재단된 최고급 실크 수트 대신 그는 빳빳하게 다려진 회색 집사복을 입고 있었다. 몸에 익숙지 않은 옷에 어색한 재질과 핏은 마치 남의 인생을 빌려 입은 듯한 이질감을 주었다. 이곳은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 성북동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그의 저택 그 중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작은 공간 하인들을 위해 마련된 작은 방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창문은 작았고 그마저도 저택의 거대한 본관 그림자에 가려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10년 넘게 사용한 낡은 나무 침대와 옷장에서는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평생을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에 둘러싸여 살아온 그에게 이 모든 것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잘 짜인 연극 무대의 세트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것은 연극이도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극이었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그의 안에 윤수희가 들어왔다. 그녀 역시 평소에 우아하고 화려한 샤넬 드레스 대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다. 대한민국 사교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그녀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차림새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과 걱정이 가득했다. 여보, 정말 이래야만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낯선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강준이가 상처라도 받으면 어떡해요? 박진우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SJ그룹의 총수답게 날카롭고 깊었지만 아내를 향한 시선에는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상처는 겪어야 단단해지는 법이요. 지금의 작은 상처가 평생의 흉터를 막는 예방주사가 될 거요. 당신도 알지 않소. 우리가 가진 부와 권력이 얼마나 많은 하이에나들을 끌어들이는지. 그는 작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왕국의 일부였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 계절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희귀한 수목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까지. 모든 것이 그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맨주먹으로 시작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과 싸우며 시장 바닥에서부터 지금의 SJ그룹을 일궈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뼈저리게 배웠다. 사람의 본성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와 욕망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서류와 평판만으로는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없어.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소.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관찰해야만 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며느리감 테스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유일한 후계자인 아들 박강준을 위한 마지막 경영 수업이자 SJ그룹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인수합병 협상이었다.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일. 그는 이 협상을 실패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윤수인은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 역시 수십 년간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며 온갖 인간 군상을 겪어왔다. 돈의 향기를 맡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사람들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뒤에서는 비수를 꽂는 친척들. 그녀는 아들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다만 그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하죠. 하지만 이 연극 너무 길게 끌지는 맙시다.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
그녀가 허리를 두드리며 투덜거리는 모습에 박진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였다. 저택의 정문 쪽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짧은 눈빛 교환 속에서 두 사람은 굳은 결의를 다졌다. 시작이군. 박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수십 년간 몸에 밴 지배자의 위험을 지우려 애썼다. 허리를 살짝 굽히고 시선은 아래로 향했다. 윤수희 역시 앞치마의 매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았다. 이제 그들은 SJ그룹의 총수 부부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저택을 관리하는 늙고 충직한 관리인 박 씨와 윤 아주머니일 뿐이었다. 오늘 이 연극의 무대에 오를 두 명의 주인공에 대한 보고서는 이미 박진우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최지윤, 현직 국회의원인 최 의원의 외동딸. 그녀의 SNS는 온통 명품과 해외여행 화려한 파티 사진으로 가득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차세대 스타일 아이콘, 엄친딸의 정석이라며 치켜세웠다. 최 의원은 최근 SJ그룹이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법안 통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사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최지윤은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수 대상이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적힌 정보분석팀의 코멘트가 박진우의 마음에 걸렸다. 과시적 소비 성향이 강하며 알려진 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음. 부친인 최 의원의 정치적 입지 또한 불안정하여 장기적인 리스크 존재. 그녀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과도 같았다. 화려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두 번째는 한민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장녀. 그녀에 대한 보고서는 최지윤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단조로웠다. 우수한 학업 성적, 꾸준한 봉사활동, 경력, 교우관계 원만.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지만 동시에 SJ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다. 전략적 가치로만 따진다면 그녀는 고려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강주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아버지 민서는 제가 만나본 여자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박진우를 움직였다. 그의 조사팀이 직접 면담한 후 덧붙인 짧은 메모 또한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맑은 눈빛, 어떠한 질문에도 흔들림 없는 침착함, 내면의 강인함이 느껴짐. 그녀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우량주 잠재력을 가늠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강주는 한민서를 소개하고 싶어 했지만 최지윤이 교묘하게 그 자리에 끼어들었다. 오빠의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죠. 아버님, 어머님께도 미리 인사드리고 싶어요. 강주는 그녀의 영악함을 아직 다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예쁜 여자의 애교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 했다. 그것이 박진우가 직접 이 위험한 연극을 기획한 이유였다. 아들의 사람 보는 눈이 아직 미숙하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옥석을 가려내야만 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이 저택의 현관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좌석의 문을 열었다. 박진우와 윤수희는 하인들이 대기하는 현관 안쪽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아들 박강준이었다. 잘 재단된 이탈리아제 수트를 입은 그는 누가 봐도 재벌가의 후계자다운 기품과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차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잡고 나온 사람은 최지윤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구두가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닿는지를 확인하는 듯 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는
철저히 계산된 우아함이 배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반대편 문으로 한민서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에코백이 들려 있었다. 박진우와 윤수희는 숨을 죽였다. 연극에 막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2명의 배우가 무대 위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저택을 무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연출하는 이 위험한 연극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오직 그의 날카로운 눈만이 두 여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찾아내기 위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을 뿐이었다. 육중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현관문이 거의 소리 없이 안으로 열렸다. 바깥에 눈부신 햇살이 순간 저택 안에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의 한가운데로 박강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가족에게 처음 소개하는 남자의 설렘과 그 무게를 아는 후계자의 긴장감이 절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와 지훈아. 그리고 민서 씨도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지훈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주인공처럼 가장 극적인 순간에 무대로 등장하는 법을 아는 듯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는 살아 움직이는 명품 카탈로그 그 자체였다. 어깨에 걸친 발렌시아가, 트위드 재킷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셀린느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손에 들린 한정판 에르메스 캘리백까지. 그녀의 모든 것은 최상류층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먼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향했다. 불이 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그것의 가격을 가늠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다음은 벽에 걸린 추상화로 시선이 옮겨갔다. 작가의 서명을 빠르게 훑는 그녀의 눈빛은 예술에 대한 감상이라기보다는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사에 그것에 가까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그림자 속에 서 있는 2명의 하인, 박진우와 윤수희에게 닿았다. 그녀의 눈은 2 사람의 얼굴을 스치듯 지나갔다. 마치 값비싼 가구나 장식품들 사이에 놓인 주목할 가치가 없는 소품을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어떠한 인사나 목례도 건네지 않았다. 최지우는 우아한 몸짓으로 어깨에 걸친 재킷을 벗었다. 그녀는 그것을 누구에게 건네주려는 의도조차 없이 그저 공중에서 손을 놓아버렸다. 수백만 원짜리 재킷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 박진우가 반사적으로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에 느껴지는 최고급 원단의 부드러운 감촉과 그 안에 담긴 경멸적인 무게가 대조적이었다. 박진우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혈관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평생 누구도 그의 면전에서 이런 식으로 무례를 범한 적이 없었다. 응접실은 어디죠? 인형처럼 가늘고 높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명령의 어조가 선명하게 배어 있었다. 강준 오빠 나 다리가 아파서 빨리 안고 싶어요. 그녀는 강준의 팔에 자연스럽게 매달리며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다. 마치 방금 전의 무례한 행동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약혼녀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다. 그때 강준의 등 뒤에서 조용히 따라 들어오던 한민서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등장은 최지훈처럼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작은 조약돌처럼 조용하지만 선명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하고 기품 있는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가죽 핸드백이 아닌 책 몇 권이 들어있을 법한 소박한 캔버스 토트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최지훈처럼 값을 매기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경외심에 가득 찬 눈으로 높고 장엄한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잘 닦인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신기한 듯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모든 반응은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감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박진우와 윤수희에게 닿았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대한민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진심이 담긴 90도 인사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민서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두 분이 이 집안일을 돌봐주시는 분들이시군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녀의 말에 윤수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사모님 혹은 여사님으로만 불려왔다. 자신을 향해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해준 사람은 아들 강준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자신을 그저 이 집의 부속품이 아닌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그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윤수희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한민서의 손에 들린 토트백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아가씨 이리 주시죠. 제가 들겠습니다. 그러자 한민서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손을 뒤로 뺐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들게요. 무겁지도 않은데요. 가방을 사이에 둔 짧은 실랑이. 그 순간 윤수희는 한민서의 눈을 정면으로 보았다. 그 눈에는 어떠한 가식이나 계산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배려와 미안함만이 담겨 있었다. 최지훈의 오만함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겸손함. 윤수희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 모든 미묘한 신경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혹은 애써 무시하려는 듯 강준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두 분 이쪽은 최지훈이고 이쪽은 한민서 씨예요. 며칠 동안 여기서 지낼 테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는 최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응접실 쪽으로 이끌었다. 네 도련님, 걱정 마십시오. 박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최지훈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응시하며 생각했다. 첫인상은 최악이군. 반면 윤수희는 한민서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연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짐은 이리 주시죠. 정말 괜찮은데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 민서는 마지못해 가방을 건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사모님이나 여사님이 아닌 아주머니라는 친근한 호칭을 사용했다. 그 단어는 윤수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낯설지만 싫지 않은 울림이었다. 응접실에 자리를 잡은 최지훈은 다리를 꼬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주변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감탄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내용은 순수한 칭찬과는 거리가 멀었다. 와 집 정말 넓네요 오빠.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살아도 되겠어요. 인테리어는 제 취향대로 좀 바꿔야겠지만 그녀의 말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다. 마치 이곳의 안주인이 되기로 확정이라도 된 사람처럼 행동했다. 강준은 그녀의 당돌함에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다. 그때 방을 안내받고 나온 한민서가 조심스럽게 응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최지훈의 말을 들었는지 얼굴이 살짝 굳어 있었다. 강준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화제를 돌렸다. 박 집사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요? 오늘은 꼭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응접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박진우가 대답했다. 회장님께서는 급한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사모님께서도 동행하셨습니다. 며칠 후에나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그것은 미리 짜인 각본이었다. 최지훈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이 집의 진짜 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눈도장을 찍고 싶었을 것이다. 어머 그러세요. 아쉬워라. 그럼 저희끼리 편하게 있으면 되겠네요. 그녀는 언제 실망했냐는 듯 금세 표정을 바꾸고는 박진우를 향해 손짓했다. 아저씨, 저 목마른데 프랑스산 에비앙 생수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냉장고에 있는 그냥 물 말고요. 아저씨라는 호칭. 박진우의 눈썹이 순간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수십 년간 그를 아저씨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집사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윤수희가 과일과 다과를 담은 쟁반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왔다. 최지우는 쟁반을 쳐다보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반면 한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도우려 했다. 아주머니, 제가 도울게요. 괜찮습니다, 아가씨. 앉아 계세요. 윤수희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만류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최지우는 짜증스럽다는 듯 쳐다보았다. 강주는 이 모든 상황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두 명의 여자를 동시에 데려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저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상황은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박진우가 에비앙 생수를 가져와 최지훈 앞의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물병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눈은 한민서에게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명백한 경계심과 질투심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만남, 화려한 탐색전이 끝났다. 최지우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이 집의 미래 안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 한민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겸손함과 진심 어린 태도 그 자체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 최지훈의 오만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두 여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두 명의 심판, 박진우와 윤수희는 이미 마음속으로 첫 번째 채점을 끝마치고 있었다.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저택에 저녁이 내렸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면서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던 황금빛 햇살은 잦아들고 대신 정원의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며 부드러운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주방은 그 어떤 곳보다도 분주했다. 최첨단 시스템을 자랑하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 주방. 수십 명의 손님을 위한 연회를 치러낼 수 있을 만큼 넓고 전문적인 공간이었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윤수희뿐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우아한 손짓으로 명령을 내리는 데 익숙했지. 직접 칼을 잡고 불 앞에 서본 경험은 거의 없었다. 그녀 앞에는 최고급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셰프가 진행하는 요리 강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전문가의 능숙한 손놀림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서툰 솜씨로 채소를 다듬었다. 최고급 유기농 식재료들이 그녀의 어색한 칼질 아래 평소와 다른 모양으로 잘려나갔다. 이게 아닌데.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앞치마는 이미 밀가루와 정체모를 소스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포기하는 기색 대신 기묘한 승부욕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 강준을 위한 그리고 SJ 가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의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 담긴 음식을 통해 두 아가씨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 믿었다. 잠시 후 박진우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아내의 고군분투를 잠시 지켜보다가 말없이 다가가 그녀가 힘겹게 열려고 애쓰던 단단한 병뚜껑을 가볍게 열어주었다. 괜찮겠소.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윤수희는 남편을 흘끗 쳐다보며 대답했다. 누굴 뭘로 보고. 이 윤수희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 몰라요. 그녀의 말에는 지친 기색 속에서도 여전히 사교계의 여왕다운 자존심이 묻어났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동지애를 나누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마호간이 식탁에 단 4사람만이 자리를 잡았다. 텅 빈 공간이 오히려 어색한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강주는 애써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 했지만 최지훈의 싸늘한 표정과 한민서의 조심스러운 태도 사이에서 그의 노력은 헛돌았다. 마침내 윤수희가 첫 번째 요리인 호박죽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를 각자의 앞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호박죽에서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났다. 한민서는 작은 감탄사와 함께 숟가락을 들었다. 와, 정말 맛있겠어요, 아주머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윤수일을 바라보았다.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죠? 진심이 담긴 칭찬에 윤수희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바로 굳어버렸다. 최지훈 때문이었다. 최지훈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죽그릇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이거 너무 단 거 아니에요. 전 단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설탕 대신 꿀을 넣으셨나? 무슨 꿀이죠? 아카시아 꿀은 향이 너무 강해서 음식 맛을 해치는데. 그녀의 말에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준이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지훈아, 일단 한번 먹어봐. 아주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건데. 알았어, 오빠. 그냥 제 취향을 말한 것뿐이야. 최지훈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는 죽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와인 감별사가 와인을 테이스팅하듯 혀끝으로만 살짝 맛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더 이상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다음으로 메인 요리인 한우 안심 스테이크와 몇 가지 정갈한 반찬들이 나왔다. 박진우가 능숙한 솜씨로 스테이크를 서빙했다. 이번에도 최지훈의 비평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잘라 단면을 확인하더니 실망했다는 듯이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어머, 이거 웰던이잖아. 전 미디엄 레어로만 먹는데. 고기가 너무 익으면 질겨서 맛이 없다고요. 이런 고급 부위는 핏기가 살짝 돌아야 제맛인데 모르셨나 봐요. 그녀는 박진우와 윤수희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그 시선에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는 듯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윤수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녀는 아들이 혹시나 날 것을 잘 못 먹을까 배려해서 일부러 조금 더 익혔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속마음을 최지훈이 알 리 없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윤수희는 하인의 역할에 충실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다. 저는 딱 좋은데요. 고기도 부드럽고 특히 이 나물 무침은 정말 맛있어요. 아주머니, 이건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비슷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민서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윤수희의 굳어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그녀는 민서를 향해 고맙다는 듯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최지훈은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민서 씨는 입맛이 좀 서민적인가 봐요. 이런 나물 반찬 같은 걸 좋아하고.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너와 나는 격이 다르다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지훈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강준이 결국 그녀를 제지했다. 하지만 최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이런 대저택에 와서 격 떨어지게 행동하면 안 되지, 민서 씨. 두 여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진우와 윤수희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배우들은 벌써부터 가면 뒤의 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디저트로 과일과 케이크가 나왔다. 최지훈은 케이크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됐어요. 이런 싸구려 케이크는 먹고 싶지 않네요. 결국 그녀는 식사 내내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 에비앙 생수만 마셨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최지훈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남겨진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강준은 민서에게 미안한 듯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서 씨, 미안해요. 지훈이가 오늘 좀 예민해서 그런 거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괜찮아요, 강준 씨. 전 정말 괜찮아요. 민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는 윤수희를 따라가며 다시 한번 물었다. 아주머니, 제가 정말 도울 일 없을까요? 그릇이라도 닦아드릴게요. 그때 계단을 거의 다 올라갔던 최지훈이 그 말을 들었는지 난간에 기댄 채 아래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한민서 씨는 눈치가 없네요. 여긴 하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손에 물 묻힐 필요 없다고요. 안 그래요, 아저씨? 최지훈은 조롱 섞인 눈으로 박진우를 쳐다보았다. 박진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주방 일은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봐요. 민서 씨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대접이나 받아요. 괜히 나서서 격 떨어지는 행동 하지 말고요. 격이 떨어진다는 말에 민서의 얼굴이 상처받은 듯 창백해졌다. 윤수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열 뻔했지만 박진우의 제지하는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저택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박진우와 윤수희는 자신들의 침실이 아닌 하인용으로 마련된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다. 불편한 침대와 낡은 가구들이 낯설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윤수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최지훈, 그 아이 정말 안 되겠어요.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내 평생 그런 아이는 처음 봐요. 음식 투정은 그렇다 쳐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그렇게 천박할 수가 있죠. 우리 강준이가 왜 저런 아이와 엮이게 된 건지, 그녀는 자신이 몇 시간에 걸쳐 준비한 음식이 무시당한 것보다 자신의 진심과 노력이 경멸당했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박진우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초의 유언의 압박도 있었을 테고 강준이가 아직 사람의 겉과 속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탓도 있겠지. 하지만 오늘 보니 확실해졌어. 저 아이는 절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없어. 저 아이의 영혼은 텅 비어 있어. 오직 탐욕과 과시욕만 가득할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반면에 한민서 양은 윤수희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참 괜찮은 아가씨더군요. 심성도 곱고 배려심도 깊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최지훈의 모욕적인 말에도 쉽게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걸 보니 내면도 단단한 아이예요. 나도 그렇게 봤어. 눈빛이 맑고 총명해. 오늘 저녁 식사는 아주 유익했어. 단 한 끼의 식사로 두 사람의 본성을 명확하게 파악했으니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곧이어 경고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오. 며칠 더 지켜봅시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욕망과 마주했을 때, 그때야말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니까. 내일은 좀 더 강도를 높여야겠어.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저녁 식사라는 첫 번째 시험은 끝났다. 그 결과는 한 명에게는 낙제점을, 다른 한 명에게는 최고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앞으로 더 혹독하고 정교한 시험들이 두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전날 밤의 불편함을 잊은 듯 상쾌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하인들의 작은 방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위한 두 번째 작전 회의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박진우는 창가에 서서 갓 돋아난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윤수인은 불안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평생을 연기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해야 하는 역할은 너무나도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실수하는 연기가 아니라 그냥 실수를 하면 되는 거요. 박진우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손에는 선명한 주황빛을 띤 오렌지 주스가 가득 담긴 유리 주전자가 들려 있었다. 최지훈이라는 아이는 자신의 소유물, 특히 자신을 치장하는 값비싼 물건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할 거요. 어젯밤 식사 때
그 아이는 음식의 맛을 평가한 게 아니었어. 자신의 고급스러운 취향이라는 상품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렇다면 그 상품 가치의 상징과도 같은 비싼 옷이 더러워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 않소. 그의 말은 냉철한 분석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내에 대한 미묘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두려워할 것 없어. 당신은 그냥 발을 헛디디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그 아이가 알아서 자신의 본성을 전시할 테니. 그리고 명심하시오. 당신은 SJ그룹의 안주인이 아니라 그저 실수를 저지른 늙고 힘없는 하인일 뿐이라는 걸. 사모님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겁에 질린 하인처럼 반응해야 하오. 윤수인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짜놓은 판 위에서 그녀는 이제 배우가 되어야만 했다. 그날 오후 햇살이 가장 따스하게 내리쬐는 온실이었다.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 최지우는 새하얀 실크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마치 재앙을 부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듯한 순백색이었다. 그녀는 최신판 보그 코리아를 넘기며 간간히 지루하다는 듯한 하품을 했다. 그녀와 조금 떨어진 안락 의자에는 한민서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책에서 눈을 떼고 창밖의 이름 모를 야생화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한 공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다. 한 명은 권태로운 시간을 때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고요한 사색을 즐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온실 문이 열리고 윤수희가 오렌지 주스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일부러 약간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민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아주머니, 제가... 괜찮습니다, 아가씨. 앉아 계세요. 윤수희는 민서를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이고는 최지윤이 있는 소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발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튀어나온 카펫의 끝부분에 걸렸다. 아유,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쟁반이 공중으로 기울었고 유리 주전자에 담겨있던 선명한 주황색 액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의 눈에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오렌지 주스는 한 방울의 오차도 없이 소파에 누워있던 최지윤의 새하얀 실크 원피스 위로 정확히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1초, 2초. 저택 전체가 떠나갈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최지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300만 원짜리 원피스는 마치 끔찍한 테러라도 당한 것처럼 흉측한 주황색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윤수희의 뺨이라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소중한 것을 망가뜨린 자에 대한 원초적인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헛디뎌서. 윤수희는 박진우가 지시한 대로 계산된 연기를 하며 허리를 숙이고 빌었다. 그녀의 어깨는 겁에 질린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것 같아.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깎게 평생 벌어도 못 사는 옷이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 쓸모없는 아줌마야. 최지윤의 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폭언이 쏟아져 나왔다. 쓸모없는 아줌마라는 말은 윤수희의 가슴의 비수처럼 꽂혔다. 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모욕감이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민서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재빠르게 움직여
윤수희를 향해 날아들 뻔했던 최지훈의 손을 붙잡았다. 지훈 씨, 진정해요. 아주머니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민서의 손에 붙잡힌 최지훈은 더욱 광분했다. 뭐, 너 지금 저 편 드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거 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요. 빨리 닦아내면 얼룩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민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녀는 재빨리 근처 테이블에 있던 냅킨을 가져와 윤수희를 부축하며 그녀의 손에 묻은 주스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최지훈의 옷에 묻은 얼룩을 조심스럽게 눌러 닦기 시작했다. 저리 치워. 더러운 손 대지 마. 최지훈은 민서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에게는 지금 옷의 얼룩보다 감히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한민서의 존재가 더 거슬리는 듯했다. 이 모든 광경을 박진우는 서재에 있는 자신의 비밀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고화질 화면은 온실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는 최지훈이 아내를 향해 손을 치켜드는 순간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수십 년간 잊고 있었던 야수와 같은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렸다. 아내에게 가해진 모욕. 그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터였다.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약자의 편에 서준 민서의 모습에 그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강준이 뒤늦게 달려와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목격했다. 지훈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최지훈은 강준이 나타나자마자 분노에 화신해서 순식간에 상처받은 피해자로 돌변했다. 그녀는 강준에게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저 아줌마가 내 옷에 주스를 쏟았어.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어. 나를 질투해서 그런 걸 거야.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강준은 당황하며 윤수희를 보았다. 윤수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싹 텄다. 지훈의 반응이 너무 과하고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해, 지훈아. 옷은 내가 새로 사줄게. 그러니 그만 화 풀어. 강준이 지훈을 달랬지만 그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윤수희를 향해 저주 섞인 말을 퍼부었다. 저런 여자는 당장 해고해야 해. 오빠 집에는 저런 수준 낮은 하인을 두면 안 된다고. 해고라는 단어가 강준의 귀에 거슬렸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생계를 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최지훈이라는 여자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잔인함과 이기심을 어렴풋이 보게 되었다. 그는 지훈을 위로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시선은 민서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윤수희의 곁에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두 여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한 명은 자신의 상처만을 부르짖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타인의 상처를 먼저 보듬고 있었다. 강준의 마음속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최지훈이라는 조각상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였다. 온실의 소라는 강준이 지훈을 데리고 그녀의 방으로 올라가면서 겨우 마무리되었다. 온실에는 윤수희와 한민서 두 사람만이 남았다. 윤수희는 여전히 연기를 계속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서는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주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죠? 윤수희는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윤수희는 자신도 모르게 연기를 잊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이 차갑고 거대한 저택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준 유일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두 번째 시험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진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고 있었다. 주스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화로운 표면 아래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최지우는 노골적으로 한민서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녀는 민서가 있는 공간에서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웃고 더 화려한 옷을 입었으며 강준에게 더욱더 교태를 부렸다. 그것은 유치하지만 효과적인 심리적 영역 표시였다. 강준은 그 중심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그는 최지훈의 과시적인 애정 표현이 부담스러웠고 한민서의 침묵이 마음에 걸렸다. 주스 사건 때 지훈이 보여준 폭력적인 모습은 그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본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그 결과 그는 두 여자 모두에게서 미묘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아들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이제 그 균열을 결정적으로 벌려놓을 다음 단계의 시험이 필요했다. 허영심과 분노 조절 능력을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정직함과 품격을 시험해볼 차례였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약자를 상대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그날 오후 박진우는 서재를 정리하는 척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만년필 하나를 손에 들었다. 그것은 평범한 만년필이 아니었다. 몽블랑 마이스터 스틱 솔리테어. 순금으로 된 몸체의 캡 상단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한정판 모델이었다. 몇 년 전 독일 총리에게 직접 선물 받은 것으로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물건이었다. 박진우는 일부러 거실 소파 테이블 위 잡지책 옆에 그 만년필을 실수로 두고 나왔다. 그것은 덫이었고 미끼였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직전 작전은 시작되었다. 박진우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거실로 달려나왔다. 그는 일부러 두 아가씨와 강준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연기를 했다. 이런 큰일 났군. 서재 책상에 뒀던 만년필이 없어졌어. 회장님께서 목숨처럼 아끼시는 물건인데. 그의 실감나는 연기의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쏠렸다. 그의 말을 들은 최지훈의 눈이 즉시 빛났다.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빛이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눈의 가시 같은 경쟁자를 공경에 빠뜨릴 절호의 기회였다. 만년필이요 혹시 비싼 건가요 아저씨? 최지훈은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다. 네 아가씨, 회장님께서 독일 총리에게 직접 선물 받으신 세상에 몇 개 없는 한정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박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영예는 완벽했다. 최지훈의 시선이 곧바로 날카롭게 한민서를 향했다. 이상하네. 낮에 이 거실에는 우리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민서 씨. 그녀의 말에는 명백한 의심과 악의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갑작스러운 화살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그런 펜은 보지 못했어요. 최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정말 못 봤어요, 혹시? 너무 예뻐서 잠깐 구경만 한다는 게 그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녀는 이제 노골적으로 민서를 도둑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강준이 그 모습에 미간을 찌푸렸다. 지훈아 함부로 사람 의심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지 오빠. 이 집 사람들은 다 오랫동안 일해서 믿을만 하잖아. 외부인은 우리 둘뿐이고 난 아니니까 그럼 남는 사람은. 최지훈은 말꼬리를 흐리며 의미심장하게 민서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잔인한 논리에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최지훈은 이제 박진우와 윤수희를 돌아보며 말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아저씨 아주머니,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지만 집안에 도둑이 있는 것 같으니 어쩔 수 없네요. 저 아가씨 방을 한번 수색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떳떳하다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녀의 잔인한 제안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무리 그래도 손님으로 온 사람의 방을 뒤지자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이었다. 강준이 참다 못해 버럭 소리쳤다. 최지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방까지 뒤지자니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야. 하지만 최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강준의 반응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왜 오빠 저 여자가 범인일까봐 무서워. 제정신이 아닌 건 오빠겠지. 저 여자는 출신도 불분명하고 가난하잖아. 비싼 물건 보면 욕심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범인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방을 보여줄 수 있겠지. 가난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노력이나 인격이 아닌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굳은 의지가 담긴 눈으로 최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좋아요. 제 방을 보여드리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최지훈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야지. 대신 민서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었다. 만약 제 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하신 이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들 전부 다 제 눈을 보고 사과하셔야 할 거예요. 물론이지. 하지만 만약 나온다면 넌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고 경찰서에 가게 될 줄 알아. 최지훈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민서가 잠깐 구경이라도 하려고 펜을 방으로 가져갔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강준은 어떻게든 이 미친 짓을 막아보려 했지만 두 여자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기류를 막을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박진우가 거실 소파 쿠션 사이를 뒤지는 척하며 외쳤다. 아, 찾았다. 여기 있었군. 그의 손에는 사라졌던 몽블랑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의 손에 들린 황금빛 만년필로 향했다. 이런, 제가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흘렸나 봅니다. 소란을 피워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도련님. 박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가 한순간에 바보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민서에게 사과해야 했다. 그것이 상식이고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뻣뻣이 세웠다. 흥 찾았으면 됐네. 괜히 사람 성가시게 하고 말이야. 그녀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이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녀의 파렴치한 뒷모습을 보며 강준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지훈의 화려한 겉모습과 애교에 속아 그녀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참고 있는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분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격이 무참히 짓밟힌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상처 때문에 우는 것이었다. 민서 씨, 강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서는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고 감싸주는 강준의 따뜻함과 이유 없이 자신을 모욕한 세상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밤 하인들의 작은 방, 윤수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분을 사귀지 못했다. 정말 무서운 아이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의심하고 벼랑 끝으로 몰아쓸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이 연극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민서 양은 정말 큰 상처를 입고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박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아니오. 저런 시한폭탄 같은 아이를 우리 집안에 들일 수는 없지. 오늘로써 확신했어. 최지우는 절대 안 돼.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2번의 시험을 통해 최지훈의 가면은 거의 벗겨졌고 그 밑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반면 한민서라는 보석은 시련 속에서 더욱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박진호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단순한 인성시험을 넘어 그녀들의 야망과 욕망의 크기,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을 가늠해 볼 차례였다. 진짜 폭풍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만년필 소동 이후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강주는 최지훈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쌀쌀해졌고 가능한 한 그녀와의 대면을 피했다. 그는 대신 민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정원을 함께 산책하거나 서재에서 각자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공유했다. 대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2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유대감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최지우는 이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다. 위기감을 느낀 그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예쁘고 애교 많은 약혼녀 후보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의 부와 권력에 걸맞은 유능하고 야심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작전을 바꾼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집사박, 즉 박진우 회장이었다. 그녀는 그가 수십 년간 이 집안에서 일하며 박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충직한 인물일 것이라 짐작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집안의 속사정이나 회사의 기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터였다. 어수룩해 보이는 늙은 집사를 구슬리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박진우가 서재의 책장에 쌓인 먼지를 털고 있을 때 최지훈이 뱀처럼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평소의 오만한 태도를 지우고 마치 비밀을 공유하려는 친구처럼 친근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아저씨, 여기서 오래 일하셨죠? 회장님에 대해서는 뭐든 다 아시겠네요. 박진우는 돌아보지 않은 채 묵묵히 책장의 먼지를 닦으며 대답했다. 그의 등은 살짝 굽어 있었고 목소리는 나이든 하인의 것처럼 살짝 갈라져 있었다. 제가 알아야 할 것만 압니다, 아가씨. 에이,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전 그냥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곧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미리 좀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녀는 한 가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자신이 이미 이 집안의 며느리로 내정된 것처럼 말했다. 박진우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회장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박진우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지우는 그의 철벽 같은 태도에 잠시 짜증이 났지만 이내 다시 비단결 같은 미소를 지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요즘 SJ그룹이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망이 아주 밝다고 들었어요. 혹시 내부적으로 다음 투자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인수합병이라던가. 먼지를 닦던 박진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일가의 하인에게 회사의 M&A 계획을 묻는 아가씨라니. 그녀의 탐욕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유치한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경멸감을 누르며 태연하게 연기했다. 아가씨, 저는 그저 이 집안의 살림을 돌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말요? 에이, 거짓말. 회장님, 운전기사도 겸한다면서요. 차 안에서 중요한 통화도 하실 텐데 얼핏 주워들은 거라도 없어요. 바이오 자회사 쪽이 요즘 좀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녀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목 살아있는 전설 앞에서 기업 기밀을 캐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늙고 어수룩한 집사를 구슬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어리석기 짝이 없군. 사람을 써도 저런 아이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신의도 지혜도 없이 오직 욕심만 가득 차 있으니 정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도련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최지우는 더 이상 캐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입술을 삐죽이며 서재를 나갔다. 박진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단순한 인성의 문제를 넘어 우리 회사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겠어. 한편 강주는 실제로 회사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SA전자의 신사업팀 팀장으로 최근 야심차게 준비한 친환경 스마트홈 앱의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어제 경쟁사인 디테크에서 거의 동일한 콘셉트의 앱을 먼저 출시해버린 것이다.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이 분명했다. 마케팅 계획부터 출시 일정까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강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팀원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니, 지금 와서 콘셉트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 마케팅 예산을 2배로 늘려서 물량 공세로 나간다고 그게 최선이야. 일단 알았어. 내일 회의에서 다시 얘기하지. 전화를 끊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민서가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근처에서 잡지를 보는 척하던 최지훈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강준 씨 회사에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강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인데 경쟁사에서 선수 쳐서 김이 다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때다 싶었는지 최지훈이 잡지를 탁 소리나게 덮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얘기 들었어요, 오빠. 그거 그냥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디테크에 압력 넣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 써서 기술 유출로 고소해버려요. 돈으로 밀어붙이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녀의 해결책은 단순하고 폭력적이었다. 모든 것을 권력과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녀다운 발상이었다. 강주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누르며 대답했다. 지우나 비즈니스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왜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어요? SJ그룹이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반문했다.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민서가 입을 열었다. 강준 씨, 제가 주제넘게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혹시 그 앱의 핵심 가치가 뭔가요? 경쟁사 앱과 비교했을 때 강준 씨의 앱만이 가진 차별점이나 철학 같은 거요. 그녀의 질문은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강준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차별점이라. 저희는 에너지 절약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사용자 데이터 보안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어요. 디테크 앱은 디자인은 화려하지만 그 2가지 측면에서는 저희보다 기술력이 떨어질 겁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마케팅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그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건 어떨까요? 가장 화려한 앱이 아니라 가장 똑똑하고 안전한 앱이라는 점을요. 그녀의 눈이 총명하게 빛났다. 대규모 광고보다는 환경운동가나 IT 전문 리뷰어들처럼 신뢰도 높은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서 제품의 진정성을 알리는 거예요. 사용자들의 에너지 절약 데이터를 모아서 사회에 기부하는 착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고요. 보여주기식 친환경이 아니라 실천하는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하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민서의 입에서는 막힘없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경영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사실을 강주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실무적인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다. 강준의 얼굴에 감탄과 놀라움이 번졌다. 그는 어느새 자신의 고민을 진지하게 그녀와 상담하고 있었다. 게릴라 마케팅, 진정성 캠페인이라. 그거 좋은데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파 테이블에 놓인 메모지에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서로의 의견을 반박하고 보완하며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 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최지우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소외감과 질투심에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에너지 보안 인플루언서.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오고 갔다. 그녀가 아는 비즈니스는 오직 돈과 권력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거실 한쪽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 척하던 박진우와 주방 입구에서 과일을 정리하던 윤수희가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깊은 만족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들은 민서가 착하고 심성이 고운 아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사업적 통찰력까지 지녔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윤수인은 감동한 나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아들의 짝으로 그저 착하기만 한 여자가 아니라 아들의 옆에서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동반자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었다. 한민서가 바로 그런 인재였다. 그날 밤 박진우는 하인방이 아닌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자신의 진짜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늙고 어수룩한 집사가 아니었다. SJ그룹의 냉철한 총수 박진우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민서의 신상 정보 파일이 다시 펼쳐져 있었다. 평범한 가정 우수한 학업 성적 봉사 동아리 활동 경력. 이전에는 그저 흠잡을 데 없는 착한 학생으로 보였던 기록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소박한 배경 뒤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과 강인한 내면을 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그동안 준비하라고 했던 계획,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네.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정말 실행하시겠습니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진짜 폭풍우가 몰아쳐야 누가 진정으로 배를 지킬 선장감인지 알 수 있는 법이지. 박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초혜지 윤이라는 아이의 욕망의 크기는 확인했으니 이제 한민서라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의 크기를 시험해 볼 차례야. 우리 가족이 파산 직전까지 몰렸을 때 그 두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주 흥미로울 거야. 파산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인성과 지혜를 확인하는 시험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와 욕망을 건드리는 훨씬 더 가혹하고 위험한 시험이 시작될 것이었다. 최지훈의 본성을 확인한 박진우 회장의 다음 행보는 신속하고 치밀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지시는 SJ그룹의 심장부인 비서실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그의 서재는 이제 연극의 무대가 아니라 거대한 작전을 지휘하는 총사령부 워룸이 되었다. 김비서 최 의원 관련 자료는 검찰 내부에 믿을 만한 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게. 언론에는 아직 흘리지 마. 때가 되면 우리가 직접 터뜨릴 걸세. 네, 화 회장님. 디테크루 쪽에는 어떻게 할까요? 강준이가 민서 양의 아이디어로 신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보고했더군. 훌륭했어. 그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디테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디테크의 최대 주주인 블루릿 캐피탈 측에 우리가 가진 디테크의 내부 비리 자료를 넘기게. 그들이 스스로 CEO를 교체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도록. 강준이는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믿게 될 걸세. 그 성취감이 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야. 그의 모든 지시는 여러 수를 내다본 체스마스터의 행마와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작전의 실행을 명령했다. 그리고 피닉스 작전을 개시하게 오늘 저녁 6시를 기점으로 SJ그룹의 파산 위기설을 시장에 유포시키게. 우리가 관리하는 해외 투자 펀드들을 이용해서 주가에 충격을 주고 신뢰할 만한 언론사 몇 군데에만 미확인 정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소스를 흘려.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여야 하네. 강준이에게도 그리고 집안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최종 시험에 막이 올랐다. 다음 날부터 저택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시도 때도 없이 심각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었다. 윤수인은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로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다. 거실의 TV에서는 연일 SJ그룹의 위기에 대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 SJ그룹 대규모 해외 유전 개발 사업 실패. 수조 원대 손실 위기. 단독. 검찰. SJ그룹 비자금 의혹 포착. 압수수색 가능성 제기. 뉴스는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와 실제 위기 상황을 뒤섞어 마치 SJ그룹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저택을 감싸던 평온하고 호화로운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듯한 불안과 공포가 들어찼다. 최지우는 그 누구보다도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최 의원 역시 박진우가 흘린 역정보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지금은 SJ그룹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아버지마저 등을 돌리자 그녀의 불안은 공포로 변했다. 한민서는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뉴스의 내용을 전부 믿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강준의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초조해하는 최지훈과는 달리 수척해진 윤수희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차를 건네거나 밤늦게까지 서류를 보는 듯한 박진우를 위해 조용히 야식을 가져다 놓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위로를 건넸다. 그리고 마침내 작전이 정점에 달하는 날밤 강준이 잿빛 얼굴로 귀가했다. 그는 아버지 박진우로부터 모든 계획을 전해 듣고 이 연극의 마지막 주연 배우로서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의 연기력은 이 시험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였다. 그는 일부러 넥타이를 비스듬히 풀고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심지어 차에서 내리기 전 독한 위스키를 입에 머금었다가 뱉어내 희미한 알코올 냄새까지 풍겼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있던 최지훈과 한민서는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은 평소에 자신감 넘치고 반듯한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폐잔병의 모습이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최지훈이 조바심을 내며 달려와 물었다. 강준은 그녀를 밀어내지도 그렇다고 받아주지도 않은 채 비틀거리며 소파로 걸어갔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쓰러져 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할 말이 있어. 그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두 여자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어렸다. 민서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강준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마치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사람처럼 힘겹게 입을 열었다. 우리 집 망할 것 같아. 뭐? 최지훈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SJ그룹이 망하다니. 말도 안 돼. 오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재미없어. 농담이 아니야. 강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외 사업이 실패하면서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됐어. 검찰 조사까지 들어오면서 모든 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아버지 말씀으로는 이 집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도 빚을 다 갚기 힘들 거라고 하셨어. 강준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것은 영이었지만 영이만은 아니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면 자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하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가 실제로 느껴졌다. 그 순간 최지훈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완벽하게 벗겨져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사랑스러운 약혼녀 후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도박꾼의 공포와 분노만이 남았다. 교진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회장님은 대체 경영을 어떻게 하신 거야? 이렇게 무능할 수가. 그녀는 더 이상 박 회장을 존경하는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망쳐버린 원흉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악녀였다. 그녀의 눈에는 강준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은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마치 강준이 옮을 수 있는 끔찍한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난 가봐야겠어.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이 일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녀는 강준을 피하며 자신의 소지품 값비싼 명품 가방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사랑의 탑은 파산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반면 한민서는 충격으로 잠시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첫 반응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강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인 그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강준 씨, 그녀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그저 그의 이름만 불렀다. 하지만 그 부름 속에는 수만 가지의 위로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연기를 하고 있던 강준조차 순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말했다. 뭐가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는데. 그의 말에 최지훈이 자신의 방에서 가방을 모두 챙겨 들고 나오며 경멸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흥둘이서 아주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아나 보네. 박강준,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망한 집안 며느리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알아서 잘 살아봐. 그녀는 마지막까지 잔인한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한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남긴 불쾌한 파열음과도 같았다. 최지훈이 사라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준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연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 앞에서 그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인간의 본성에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민서를 보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녀는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도 든든한 등대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상황을 계단 위 어둠 속에서 두 명의 하인이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호는 차갑게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계획이 성공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윤수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최지훈의 배신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아들의 손을 놓지 않고 기꺼이 함께 늪으로 걸어 들어가 주겠다고 말하는 저 용감하고 착한 아가씨 한민서에 대한 감동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세상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물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넓은 거실. 강준과 민서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가짜 위기는 모든 허울을 벗겨내고 오직 진실만을 남겨놓았다. 강준은 이제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했다.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사람은 바로 눈앞의 이 여자라는 것을.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진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전략적인 한수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그물을 거두어들일 시간이었다. 최지훈이 폭풍처럼 저택을 떠난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다. 쾅 닫혔던 현관문의 굉음이 여전히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했다. 강준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텅 빈 현관 쪽을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영예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혐오감과 공허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한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최지훈의 갑작스러운 변심과 배신, 그리고 눈앞에서 무너져 내린 듯한 강준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충격으로 잠시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첫 반응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강준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 컵을 쥐어주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준 씨 괜찮아요. 그녀의 첫마디는 돈이나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한 남자에 대한 걱정이었다. 아니에요. 뭐가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는데. 강준은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말했다. 그의 어깨는 절망의 무게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다. 민서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강준의 서류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리곤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강준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첩의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 새로운 시작 계획, 그리고 그 아래로 조항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펜 끝은 망설임 없이 단단했다. 이력서 업데이트 및 구직 활동 시작, 강준씨 한민서, 강준씨 SJ 전자경력 기반 IT 기획 전략 분야, 한민서 경영학 전공 기반 마케팅 기획 분야, 목표 3개월 내 동시 취업, 주거 문제 해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확인, 서울 외곽 교통 편리한 지역의 소형 아파트 또는 빌라 물색, 예상 보증금 및 월세 계산, 생활비 예산 재설계, 외식 금지, 통신비 절감 대중교통 이용, 두 사람의 예상 소득 기반으로 현실적인 예산안 수립. 그녀는 마치 숙련된 위기관리 전문가처럼 닥쳐온 재앙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는 절망이나 슬픔 대신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강준의 곁을 지키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었다. 강준은 넋을 잃고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조 원의 자산이 사라졌다는 소식 앞에서도 그녀는 고작 수첩 한 권과 펜 하나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순간 강준은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한 것은 바로 그녀의 이 모습이라는 것을.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지혜. 민서는 한참 동안 무언가를 더 적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강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시험의 향방을 결정지을 박진우 회장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그리고 강준 씨,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박 집사님하고 윤 아주머니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두 사람의 이름에 강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신데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시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평생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께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꼭 생활비를 보태드려야 해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이나 계산도 없었다. 자신들의 미래도 불투명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녀는 자신들보다 더 약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준의 모든 연기가 끝났다. 그의 눈에 씌어있던 절망의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경외심과 감동,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 들어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연기가 아니었다. 절망에 빠진 남자를 위로하는 그녀의 따뜻함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선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의 표현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서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민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토닥였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상실감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의 이 뜨거운 반응이 상실감이 아닌 충만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한편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박진우의 진짜 서재,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거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윤수인은 화면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는 없었다. 여보, 들었어요. 저 아이. 우리를 걱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다. 평생을 부와 명예 속에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아첨과 찬사를 받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가슴 벅찬 감동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늙은 하인들의 생계를 먼저 걱정해주는 저 착하고 깊은 마음. 그녀는 며느리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박진우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보기 드문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니터 화면 속 수첩에 빼곡히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민서의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저 아이는 보물이요. SJ그룹의 그 어떤 자산보다도 귀한 보물. 그는 리모컨을 들어 모니터를 껐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결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했다. 이제 이 어리석은 연극을 끝낼 시간이요.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과 연결했다. 김 비서, 피닉스 작전을 종료하게. 지금 즉시 그룹의 위기설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역정보에 흔들렸던 시장은 곧 제자리를 찾을 걸세.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 의원 쪽에서 곧 연락이 올 걸세. 아마 최지훈 양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들 테니 그 아이를 위한 환영식을 준비해야겠네. 우리가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전화를 끄는 그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미 눈물을 닦고 평소에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도 이제 그만 하인 노릇을 끝내고 부모 노릇을 하러 가야지. 우리 며느리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어. 박진우의 말에 윤수희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잔인했던 시험의 밤은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지훈에게는 심판의 새벽이, 그리고 한민서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축복의 새벽이, SJ그룹의 파산 위기설이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주가 조작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역정보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은 최지훈이 저택을 떠난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다. S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등했고 시장은 언제 위기가 있었냐는 듯이 빠르게 안정되었다. 그 시각 최지훈의 아버지 최 의원의 집무실에서는 지진이라도 난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이 멍청한 년, 네가 우리 집안의 마지막 동아줄을 끊어버렸어. 최 의원은 딸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최지훈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얼얼한 뺨을 감싸 쥔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당장 돌아가서 박강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빌어 어떻게든 그놈 마음을 다시 돌려놓지 못하면 너랑 나랑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고. 최지훈은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다시 그 저택으로 돌아가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려 놓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 한민서를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는 것이었다. 다음 날 최지우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 저택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약속도 없이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강준을 기다렸다. 마침내 강준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어젯밤엔 너무 충격이 커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이 힘들어지면서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었나 봐요. 오빠를 버리려던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녀의 영혼은 처절했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아는 강준의 눈에는 그저 역겨운 위선으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차가운 표정 속에서 갈등하는 연기를 펼쳤다. 지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난 정말 너에게 실망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는지 꼭 증명해 보일게. 강준은 마지못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 불편한 화해의 연극을 박진우와 윤수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최지훈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덫은 놓아졌고 사냥감은 제 발로 다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저택에 다시 머물게 되자마자 최지훈은 곧바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가 노린 것은 윤수희가 평소 아끼는 것처럼 보였던 하인방의 작은 보석함이었다. 그 안에는 윤수희가 회장님께 받은 첫 선물이라며 소중히 여기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물론 그 목걸이는 박진우가 이 마지막 함정을 위해 준비해둔 수백만 원짜리 정교한 모조품이었다. 최지우는 모두의 눈을 피해 그 목걸이를 훔쳐낸 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한민서의 가방 가장 깊숙한 곳 책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겼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만족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릴 시간만 기다리면 되었다. 기회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찾아왔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윤수희가 슬픈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연기력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었다. 어쩌면 좋죠. 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서랍 안에 분명히 넣어뒀는데.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최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놀라움이 완벽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목걸이요, 혹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씀이세요, 아주머니? 네, 아가씨. 제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인데. 최지훈은 이제 모든 의심을 한민서에게로 돌렸다. 그녀는 교활한 시선으로 한민서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아까 한민서 씨가 아주머니 방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걸 본 것 같은데. 설마 아니겠죠. 집안이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나쁜 마음이라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거 팔면 돈이 꽤 될 테니까요. 지훈 씨,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민서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녀는 또다시 도둑으로 몰리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웃었다. 며칠 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듯했다. 최지훈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이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면 알겠죠. 떳떳하다면 내 가방 한번 열어봐. 최지훈 그만둬. 강준이 나섰지만 최지훈은 막무가내였다. 왜? 오빠, 저 여자가 범인일까봐 무서워. 진실을 확인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다. 결국 민서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모두를 이끌었다. 그녀의 얼굴은 모멸감으로 창백했다. 최지훈은 망설임 없이 민서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부었다. 옷가지와 책들, 필기구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내며 서늘한 빛을 발했다. 이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역시 이 여자가 훔친 거였어. 최지훈은 목걸이를 집어들고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확신했다.
한민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서 있던 집사박이 나지막하지만 거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고 순박한 하인의 것이 아니었다. 강철처럼 차갑고 위험이 있는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참 이상한 일이군, 최지훈 양.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 늙은이가. 지훈은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박진우는 그녀를 무시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밝혔다. 진짜 목걸이는 지난 5년 동안 은행 VVIP 금괴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말이지. 그의 말에 최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방금 전, 그러니까 정확히 30분 전 복도 CCTV에 찍힌 영상이 아주 흥미롭더군. 한민서 양이 아래층에 있을 때 최지훈 양이 혼자 한민서 양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어. 그는 휴대폰 화면을 최지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자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목걸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보석함에 넣어둔 정교한 가짜야. 자, 이제 설명해 보시지. 어째서 자네가 한민서 양의 가방에 들어있던 가짜 목걸이를 찾아낸 것인지. 박진우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최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에 든 목걸이와 더 이상 하인처럼 보이지 않는 박진우와 윤수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냉소가 가득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처음부터 거대한 연극의 무대 위에서 노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덫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덫에 걸린 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까지 타인 놈이 감히 날 모함해. 이 영상도 내 놈들이 조작한 거겠지. 이 도둑년을 감싸려고 단체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냐. 그녀는 마지막 동아줄인 강준에게 매달렸다. 오빠, 이것들 좀 봐. 오빠 집 하인들이 단체로 미쳐서 나랑 민서 씨를 이간질하고 있잖아. 당장 이놈들을 해고해. 그리고 저 도둑년도 경찰에 넘겨버려. 당장. 하지만 강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경멸과 혐오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가 비켜선 자리로 박진우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이 목에 맨 나비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뜯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윤수희 역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허리에 두른 앞치마를 풀어내렸다. 우아한 실크 원피스가 드러났다. 단지 작은 소품 몇 개를 벗어 던졌을 뿐인데 두 사람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수십 년간 몸에 밴 하인의 구부정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인의 위압감과 사교계를 호령하는 여왕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박진우가 얼어붙은 최지훈을 향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해고라. 그거 참 곤란하군. 집주인을 해고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테니 말이야. 그 한마디에 최지훈의 사고가 정지했다. 집주인, 다시 정식으로 소개하지. 나는 SJ그룹 회장 박진우다. 그리고 여기는 내 아내 윤수희 여사고. 천둥이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친다면 이런 느낌일까. 최지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와 뉴스에서 수없이 보았던 전설적인 경영인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겹쳐보려 애썼다. 늙고 초라한 집사,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 두 이미지가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제요, 거짓말. 그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마지막 부정마저 비웃듯이 박진우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최 의원에 대한 뒷조사 보고서였다. 내 아버지 최 의원은 곧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거다.
네가 자랑하던 외국의 학위는 돈으로 산 가짜고 내 몸을 치장한 명품들은 모두 빚더미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거짓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사기꾼이었어. 모든 진실이 폭로될 때마다 최지우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마침내 강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에는 최지훈을 향한 일말의 미련이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최지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것이 마지막 선고였다. 최지훈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화려했던 야망교활했던 계획, 그리고 그녀의 인생 자체가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잠시 후 그녀는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짐승처럼 웅크린 채 저택을 빠져나갔다. 최지훈이 사라지자 숨막히던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진우와 윤수희, 그리고 강준. 세 사람은 이제 이 모든 연극의 마지막 관객이었던 한민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눈앞의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한민서는 천천히 자신을 둘러싼 세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다가 겨우 무트로 빠져나온 사람처럼 모든 감각이 아득하고 혼란스러웠다.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아주머니, 묵묵히 굳은 일을 하던 아저씨,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박강준. 그들의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강준이 먼저 그녀에게 다가와 두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서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당신을 끌어들여서 내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진우와 윤수희도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이제 회장 부부의 위험이 아닌 따뜻하고 미안함 가득한 어른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윤수희가 민서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아가씨 우리를 용서해 주렴. 아가씨의 마음을 떠보고 시험하려 했던 게 아니야. 다만 우리 강준이 곁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필요했단다. 그 절박함에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방법을 썼어. 부디 우리를 이해해 주렴. 세 사람의 간절한 눈빛이 모두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어떤 비난을 퍼부어도 타개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서는 자신을 잡고 있는 강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부서지지 않은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솔직히 지금도 무엇이 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보처럼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녀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의 미안함이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민서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박진우 회장과 윤수희 여사를 향해 있었다. 두 분께서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진 분들이기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을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겠지요. 그녀는 다시 강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강준 씨를 믿어요. 이 모든 게 저를 상처 주기 위한 악의가 아니었다는 것도 믿고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는 듯한 한숨이었다. 그러니 용서라고 할 것까진 없어요. 다만 그녀는 세 사람을 차례로 둘러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지는 말아주세요. 진심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원망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용서를 택한 그녀의 성숙하고 깊은 마음에 박진우와 윤수인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강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가슴 벅찬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길고 잔인했던 연극은 마침내 한민서라는 한 사람의 위대함으로 완성되고 막을 내렸다. 몇 주 후 세상은 그들이 연출했던 작은 연극보다 훨씬 더 떠들썩한 진짜 뉴스로 가득 찼다. 최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SJ그룹 법무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최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되었으며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최지훈의 삶 역시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그녀의 학력 위조와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박강준의 약혼녀를 사칭하며 벌였던 사기 행각들이 가십기사를 통해 퍼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사교계의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모두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그녀는 결국 아무도 모르게 잠적해버렸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 자신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박 회장의 저택에는 따스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곳에는 가짜 하인도 불안한 손님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진짜 가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윤수인은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민서의 손을 잡고 백화점 VVIP 라운지를 함께 다니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예비 시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값비싼 옷과 보석을 사주며 기뻐했지만 민서는 그보다 윤수희와 함께 정원의 꽃을 가꾸거나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기보다 나이 차이를 넘어선 둘도 없는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박진우 회장 역시 민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존중할 만한 인격체이자 장차 SJ그룹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동반자로 인정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민서를 자신의 진짜 서재로 불렀다. 민서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네가 가진 사업적 통찰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 SJ그룹 전략기획실에서 내 능력을 펼쳐보는 것은 어떻겠니? 팀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구나.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잠시 고민한 뒤 정중하게 그의 제안을 사양했다. 회장님, 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SJ그룹의 며느리가 아닌 한민서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찬 대답에 박진우는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재벌가의 권력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그녀의 독립심과 자존감을 존경하게 되었다. 알겠다. 내 뜻이 그렇다면 존중해야지.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내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마. 강준과 민서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겪어낸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절대적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강준은 민서를 데리고 저택의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은 민서가 처음 윤 아주머니에게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었던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과도 같은 곳이었다. 강준은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민서가 평소 좋아하던 소박한 들꽃으로 만든 반지가 들려 있었다. 민서 씨,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저의 눈을 뜨게 해줘서 고마워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 속에서
저의 유일한 등대가 되어 주어서 고마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제 자신을 사랑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다. 저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 준 당신처럼 저도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주는 그녀의 손에 들꽃 반지를 끼워주었다.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저택에서는 두 사람의 약혼을 축하하는 소박한 가족 파티가 열렸다. 네 사람은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식탁이 아닌 햇살이 쏟아지는 테라스의 작은 테이블에 둘러 앉았다. 박진호는 와인잔을 들고 건배를 제의했다. 우리가 벌였던 어리석은 연극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시련 앞에서 드러나는 그의 본성과 인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민서야, 우리 가족이 되어주어 진심으로 고맙다. 그의 말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윤수인은 민서의 손을 꼭 잡았고 강주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자신을 둘러싼 이 따뜻한 풍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도착했음을 깨달았다. 잔인했던 연극은 끝났다. 하지만 그 연극은 역설적으로 가장 진실한 사랑과 가장 단단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